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기출문제 1주차죠.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기본서도 열심히 보고 요약집도 열심히 봐서 그러니까 이론이 어느 정도 이제 체계가 좀 잡혔을 것이고 그에 이제 연결해서 기출문제를 보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서 제일 기본은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한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수업은 1회 진행이 되지만 그 복습하실 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좀 계속 풀어보시고 정답을 맞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연습하시는 거, 그러니까 핵심 워드를 뭔지 체크하시고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니까. 자, 그럼 차례대로 이제 내용을 보죠. 첫 페이지. 권리변동과 법률행위인데 물론 이제 이 권리변동 파트에서는 출제 비중이 높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파트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초적인 내용으로 보는 거고요. 보세요. 자, 서로 잘못 짝지어진 건데 1번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의 설정은 무슨 승계예요? 답을 막 가르쳐 주잖아요. 설정이니까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설정적 승계가 되죠. 그 다음에 답은 바로 1번이네요. 2번 소유권의 포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뭐 있었냐면 유죄포. 근데 이제 포기는 좀 조심하실 게 소유권의 포기, 그 유재석이 소포를 보냈다 이렇게 여기도 했었어요.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예를 들어 뭐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라든지 뭐 제한물권의 포기 이런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될 수 있으니까 소유권의 포기라는 점 또는 뭐 점유권의 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에 뭐가 나왔어요? 통지. 그럼 끝에 통지라고 써 있으면 뭐야? 관념의 통지. 그러니까 여기 5번에 보시면 뒤에 최고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최고라고 써 있으면 얘는 뭐였냐면 의사의 통지. 그러면 이런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준법률행위라고 불렀던 거죠.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선점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권리의 취득을 보면 뭐 출제 빈도는 낮지만 권리의 취득은 원시 취득이 있었고 승계 취득이 있었잖아요. 그 원시 취득은 지금 나온 것처럼 대표적으로 뭐 있었냐면 뭐 건물의 신축이나 또는 뭐 무주물 선점 밑에 다 있어요. 쓰실 필요 없어요. 유실물 습득 이런 것들. 그 중요한 거 취득시효 있었잖아요. 취득시효로 권리를 취득하면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이고 또 예를 들어 뭐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 강제로 수용되면 이것도 무슨 취득이냐면 원시 취득이야. 그러면 승계 취득은 권리가 이전되는 이전적 승계가 있었고 지금 여기 1번처럼 설정적 승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설정적 승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한 물권들 설정하는 거죠.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설정한다라고 표현했고 그럼 권리가 이전되는 건 다시 특정 승계, 특별 승계랑 뭐가 있었냐면 포괄 승계가 있었죠. 그럼 말 그대로 특정된 것만 넘어가느냐 와장창 넘어가느냐 차이였잖아요. 그럼 포괄 승계는 뭐가 있었어요? 포괄 승계는 상속, 포괄 유증이 있었고 회사의 합병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포괄 승계가 가지는 의미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 포괄 승계가 되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봤던 게 포괄 승계는 일단 제3자다 제3자가 아니다. 포괄 승계 받은 사람은 제3자가 아니죠. 제3자가 될 수 없는 거고 얘는 마치 당사자와 같은 거라고 했고 또 우리 포괄 승계 볼 때 뭐 있냐면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포괄 승계가 되면 뭘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되지. 그래서 187조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때 이제 상속은 포괄 승계의 대표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나오지만 갑이 을이랑 가장 매매를 했어요. 통정오의 표시. 자, 통정오의 표시로 소유권을 넘겨주었다면 요건 가장 매매니까 무효겠지. 무효. 근데 이제 을이요. 자기 명의로 등기돼 있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는데 이 병은 이게 통정오의 표시로 무효인 걸 모르고 샀대요. 선이래. 그러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죠. 우리가 비, 통, 착, 사는 전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 병이 을에게 부동산을 산 게 아니라
을이 사망하고 병이 상속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은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서 아버지 건 줄 알고 상속을 받은 거죠. 뭔지 몰랐다는 거야. 가장매매인 거 모르고. 그러면 선의의 상속인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얘는 제3자가 아니고 누구랑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야. 을과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포괄승계가 가지는 건 제3자로 볼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등기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법률행위 종류가 나오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건 의사표시가 핵심이죠.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하는데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걸 뭐라고 했냐면 계약. 갑이 을에게 청약하고 을이 갑에게 승낙합니다.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고요. 두 번째는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단독행위. 이걸 이제 권리의 종류로 형성권이다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갑이 표의자인데 표의자의 의사대로 효과가 생기는 거야. 이때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있었죠? 그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 있었어요? 채상, 취철, 동추, 해 이런 거 있었죠? 채무면제, 상계, 채상, 취철, 동추, 해 요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제포 있었어요? 유재석이 소포를 보냈다. 그러니까 요 포기는 좀 조심하시라고 한 게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든지 취득 수요이익을 포기한다. 이런 건 포기라고 써 있지만 얘는 상대방 있는 거죠.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는 건 누가 있는 거야? 다른 공유자들이 있는 거고 취득 수요이익은 누구한테 포기하는 거야? 우리 취득 수요를 완성하면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잖아. 누구한테 등기해야 돼? 등기 상대방은 완성 당시 소유자예요. 그럼 똑같아요. 취득 수요이익 포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무효등기 명인에게 수요이익을 포기하면 포기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야. 자, 그러면 뭐 합동행위도 있지만 그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두 가지를 보는데 계약은 합의하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은 법이 정하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거야. 자유롭게. 이걸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라고 불렀고요. 근데 단독행위는 합의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럼 일방적으로 한다는 건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는 거야? 법이 정할 때. 단독행위는 뭐예요? 법정주의. 그러니까 취소라는 단독행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하라고 법률로 정합니까? 착사,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이외에는 취소 못해요. 그때만 하라고 뭘로 정해놨으니까. 법. 근데 계약은 그런 거 없어요. 합의만 있으면 법이 정하는 계약 이외에 새로운 계약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리하니까 조건이나 기한 같은 걸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요게 이제 뭐에 따른 분류냐면 의사표시에 따른 분류예요. 근데 이제 우리 법률행위는 다시 이행의 문제에 따라 구별한 게 있었어요. 그럼 이행의 문제에 따라 구별하면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의 구별이죠. 이행의 문제가 남는 걸 뭐라고 했었냐면 채권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처분행위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채권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기 때문에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의무부담행위야.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채권행위는. 매매교환 증여 이런 거. 그러니까 뒤에 뭐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계약을 했다는 건 앞으로 이행의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권행위다라고 불렀고 처분행위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처분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처분행위는 우리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물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뭐라고 불렀어요? 물권 처분이니까 물권행위. 그죠? 그러면 물권 이외에 예를 들어 채권을 처분하면 물권행위가 아니라 뭐라고 불렀다? 준물권. 앞에 뭐 하나 써준 거야. 준자 하나 써준 거였죠. 그러면 물권행위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물권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그럼 소유권 이전행위,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설정행위. 이런 것들은 물권행위예요. 근데 이제 준물권행위는 물권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채권을 처분하는 거 뭐 있었어요?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또는 뭐 지식재산권의 양도. 그러니까 얘네들도 처분이긴 하지만 물권은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다 뭐라고 쓴 거야?
주물권행위니까 속성은 같지만 약간 좀 다르기 때문에 앞에 준자 하나 써준 거죠. 우리 그 얘기 했잖아요. 공유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함께 가지는 걸 공유라고 하죠. 그럼 여러 사람이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의 권리를 함께 가지면 뭐라고 불러요? 공유랑 비슷한데 공유는 아니잖아. 물건이 아니니까. 그럼 앞에 뭐 하나 써주면 돼. 준공유라고 불렀던 거죠. 자, 우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뭐 한다고 표현하죠? 점유. 그러니까 점유라는 건 뭘 사실상 지배한다? 물건. 그럼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사실상 지배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마칠 때도 됐는데 앞에 뭐 하나 써주면 된다? 준점유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고. 자, 그럼 이제 요게 수험상으로 만약에 무권리자가 자기 게 아닌데 채권행위를 했대. 그럼 쉽게 말하면 뭐야? 내 거 아닌데 남의 물건을 매매계약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러니까 무권리자가 채권행위하면 유효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569조에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매매했다. 그럼 나중에 사서 넘겨주면 되는 거지. 어차피 매매라는 건 처분행위야, 채권행위야? 채권행위니까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했어요. 그럼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라면 이건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내 게 아닌데 남의 부동산을 이전해 주는 행위는 당연히 처분행위로 무효다. 그래서 처분행위는 아무나 못합니다. 처분권이나 처분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고, 그럼 만약에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했을 때 무효인데 나중에 권리자가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어 소급해서 유효가 돼요. 소급해서. 중요한 내용이죠. 권리자가 추인하면 무권 대리에서 본인 추인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새로운 행위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요게 이제 이행의 문제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의사표시에 따라서 나눴고 두 번째는 이행의 문제에 따라 나눴는데, 그러면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구별. 그러니까 이 준법률행위도 법률 효과가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지. 생기는데 법률행위는 아니니까 앞에 준자 하나 써준 거야. 효과는 같다. 그럼 이 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라고 했죠? 의사표시. 내가 의사표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효과가 생겨요. 근데 준법률행위는 효과가 생기긴 하는데 내 의사표시에 따라 생기는 게 아니라 무엇에 따라 생긴다? 법률 규정에 따라 생긴다. 요게 이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차이였고, 우리가 수험상으로 준법률행위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봤었어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그럼 의사의 통지는 끝에 뭐라고 써 있어야 돼요? 각종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와 승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울 때 의최거, 관통승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최고의 의사가 거절했다. 또는 전쟁터에 나가서 관통상을 입었다. 이렇게 외우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요것만 색깔을 넣은 건 뒤에 거는 학설상 대립이 있어서 시험에 안 나와요. 나오면 최고 아니면 통지라는 거야. 그럼 최고라고 써 있으면 그건 뭐다? 의사의 통지. 그리고 끝에 통지라는 말 써 있으면 그건 의사의 통지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다. 그럼 예를 들어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의 법적 성질은 의사의 통지이다. OX. 틀리는 거였죠. 통지라고 끝났으면 그건 의사의 통지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예요. 그런데 이 준법률행위도요. 준법률행위도 앞에 준자만 있지 법률행위처럼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통설은 이 준법률행위도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어떤 게 적용되는 거냐면 대리가 적용돼요. 원래 대리는 뭘 대리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준법률행위도 법률행위의 속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그러면 이 준법률행위도 언제 효력이 생기는 거냐면 도달주의를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내용이고, 우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26회 때 준법률행위인 것은. 그러면 앞에 내용은 볼 필요 없단 말이에요. 뒤에 뭐 나왔어요? 동의. 뭐야? 동의는 뭐야? 취철, 동추, 해해. 이거 외우지만 마시고 취소, 철회, 뭐야 그 다음에? 동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그 다음 뭐야?
취소. 얘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 다음 뭐야? 최고. 그럼 정답은 3번이죠. 뒤에 뭐 나왔어요? 추인. 얘도 상대방. 취철동추. 그 다음에 해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요게 이제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의 구별. 자, 그럼 문제 이제 계속 볼게요. 2번입니다.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형성권인지를 물었죠. 이거 형성권은 아니죠. 형성권은 뭐가 형성권이다? 단독행위.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로 형성권이지 요건 청구권이 될 수 없지. 그러니까 지금 형성권이 말이 좀 거꾸로 됐어요. 형성권이지 형성권이 아니고 뭐라고요? 청구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름이 청구권으로 써 있지만 형성권인 것들도 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끝에 청구권이라고 써 있지만 실질은 형성권인 건 뭐가 있었죠? 그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은 성질이 뭐다? 형성권이에요. 근데 이건 형성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청구권이에요. 차이점은 뭐냐면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상대방에게 뭐가 존재한다. 내가 채권이 있으니까. 상대방은 채무가 있는 거야. 그게 채권 채무 관계로 연결되는 청구권이고 근데 형성권은 상대방에게 그에 응하는 채무가 없어요. 일방적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한다. 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면 상대방에게 의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냥 곧바로 형성되는 거지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지 않아. 임차인이 필요비를 청구하면 임대인은 필요비를 지급해 줄 의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지. 그건 채권 채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고 형성권은 상대방의 의무는 없는 거야. 그냥 일방적으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거죠. 그 얘기고 답은 바로 1번이고요. 2번은 뭐 나왔어요? 채권양도. 채권양도는 뭐다? 준물권행위. 그러니까 물권행위는 아니지만 채권을 처분하는 거니까 준물권행위라고 부른 거고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무슨 승계다? 특정 승계죠. 특정 승계는 포괄 승계랑 대칭되는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4번.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무슨 취득이다? 원시.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 그 다음에 5번.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 확답을 뭐 했어요? 최고. 최고는 의사의 통지. 통지라고 써 있으면 관념의 통지. 이런 거고. 자, 3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찾으래요. 1번은 뭐야? 취소. 2번은 추인. 3번은 동의. 4번은 유증. 정답 4번. 자, 5번은 해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4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뭐 찾으라는 거야? 상대방 없는 거 찾으라는 거죠. 1번은 뭐야? 공유지분의 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 무권대리의 추인. 상대방 있고요. 상계. 상대방 있는 채상. 채무면제 상계. 요거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재단법인 설립행. 유재포 할 때. 그 다음에 5번이고요. 자, 5번. 다음 중 의무부담 행위가 아닌 것을 찾으래. 그럼 뭘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의무부담 행위는 같은 말로 하면 무슨 행위라 그랬죠? 요거는 채권행위죠. 그러면 채권행위가 아닌 걸 찾으라는 거니까 뭘 찾으라는 거야? 처분행위,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 찾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환, 임대차, 재매매약, 분양계약 다 채권행위죠. 근데 5번 뭐야? 채권양도. 채권양도는 뭐다? 이건 의무부담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고 처분행위 중에서 물권행위예요? 준물권행위야? 준물권행위에 해당이 되죠. 준물권행위다.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 시험에서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가 개론이잖아요. 그럼 41번부터 우리 민법인데 41번에 문제가 좀 쉽게 나오면 요게 나오는 거야. 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찾으세요. 있는 것으로 묶은 것은 요렇게 이제 기초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자 1번은 뭐야? 통정 허위 표시.
108조 무효고요. 그 다음에 2번 주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무효다 유효다. 이건 단속규정 위반이죠.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유효가 되고 3번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요거는 단속규정이에요, 효력규정이에요. 효력규정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볼 것도 없네. 뭐 나왔어요? 도박채무 나왔다.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아예 그냥 반사회적 무효지. 103조 반사회적 무효. 그 다음에 5번 공무원 나왔네. 그럼 공무원이 뭐 청탁하고 이런 말 써 있으면 이것도 역시 뭐야? 반사회적 무효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하실 점은 법률의 규정인데 법률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랑 임의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강행 규정은 말 그대로 강제하는 거고 임의 규정이랑 당사자의 의사가 서로 다르면 임의 규정이 우선해요?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해요? 의사가.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말 그대로 임의적인 거니까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행 규정은 지켜야 되는데 요건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눴어요. 그럼 만약에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에 위반되면 뭐다? 무효예요. 무효. 위반하면 무효. 근데 강행 규정이긴 한데 단속 규정에 위반됐어요. 그럼 이건 무효는 아니죠. 유효합니다. 단속, 처벌, 제재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판례가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강행 규정 위반이라고만 쓰고 있으면 그건 뭘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효력 규정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강행 규정 위반이라고 쓰는 건 효력 규정을 말하고 단속 규정을 말할 때는 반드시 단속 규정이라고 써줘요. 그러니까 그런 말 없이 그냥 강행 규정이라고만 써 있으면 뭘 말한다? 효력 규정. 자, 그럼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러면 효력 규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토지거래 허가제도를 위반했다.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지, 무효. 부동산 실명법, 얘는 뭘 금지하죠? 이틀 전에 봤잖아, 일요일 날. 부동산 실명법은 명의신탁 금지. 그 명의신탁을 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효력 규정이에요. 또 지금 지문에 나온 거죠.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도 역시 무효예요. 학교법인뿐 아니라 재단법인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단법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재산. 그러니까 이 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하면 그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 법정 중개보수 초과 부분. 공인중개사법이 정하고 있는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하면 전부 무효는 아니지만 뭐는 무효다? 초과 부분 무효.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서 중개보수 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예요? 중개업. 그러니까 중개업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반복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복적으로 자격증도 없는 애가 중개보수 받기로 하면 무효인데 비교하실 점은 뭐야? 1회죠. 그러니까 우연히 1회적으로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그건 무효가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표적인 효력 규정이고요. 그러면 단속 규정은 무허가 음식점 또는 무허가 숙박업의 영업행위. 그러니까 이건 처벌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이 영업 판매 행위가 무효가 되지는 않죠. 제일 중요한 건 2번이죠.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야. 그러니까 위반하면 제재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이 합의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했고, 자,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 금지 위반 역시 단속 규정.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이 가지고 온 물건을 자기가 직접 거래하면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법이 금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마음에 들어요. 샀어요. 어쩔 거야, 그럼 사면. 어쩐다? 무효다, 유효다? 유효. 제재받는 건 변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판례가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공인중개사가 그걸 직접 거래했다고 해서 이걸 반사회적, 반도덕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야. 그냥 정책적으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나왔죠? 구주택법이 금지하고 있는 전매 행위를 했어요. 그럼 전매 행위를 했다면 이 전매 행위 자체가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출제되는 경향이 이거잖아요. 요거 섞어놓고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물론 이 판례보다 당연히
더 많겠죠. 판례들은. 근데 판례를 끝없이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요것만 정확하게 외우시면 돼요. 객관식 시험이니까 요거 가지고 풀면 정답 찾는 건 어려운 거 없으니까. 7번.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1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뭐 한 거죠?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하다라고 했어요. 유효. 단속 규정이죠.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자, 중요한 말은 뭐야? 우연히 일회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개 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민사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적정한 수준의 성공보수약정. 중요한 판례죠. 성공보수약정 나왔는데 무슨 사건이다? 민사사건이면 유효. 그럼 비교되는 건 형사사건이면 103조 무효. 반사회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한 매매계약. 이 4번은 판례가 아닙니다. 저 출제자가 만들어낸 지문인데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일단 출제자가 말하고 싶었던 건 명확하지 않은데 일단 첫 번째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썼어요. 그리고 거래 경험이 없다고 썼네. 그러면 일단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혹시 불공정 행위 아닌가? 요걸 좀 묻고 싶은 거죠. 근데 불공정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공정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폭리자가 이용해 먹을 의도가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뭐라고 되냐면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비싼 상업지역이라 칭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기다 아니다? 사기는 안 되지. 사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돼요. 실수로 사기치는 건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건 그걸 이용해 먹을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불공정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기 취소도 될 수 없고 불공정 무효도 아닌 사례를 제시한 거고요. 5번.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뭐예요? 소위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금을 부정취득한다. 보험금의 부정취득 나오면 바로 뭐야? 103조. 반사회적 행위죠. 정답은 5번. 자, 8번 볼게요. 법률행위에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기성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했다. 기성조건은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죠.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럼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네. 무효가 아니라 조건 없는 행위로 유효죠. 답은 바로 1번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2번.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자,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생겨요? 도달하면. 그럼 언제부터는 철회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도달이 되면.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도달하기 전이라고 돼 있죠. 도달하기 전이면 의사표시 철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달이 되면 효력이 생겨버리고 그때부터는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3번.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 강박이다 아니다? 아니죠. 이거 우리가 강박 가면 또 공박이지만 강박이라는 건 뭘 강박이라고 했냐면 해악을 고지해야 돼요. 내가 너 어떻게 해버리겠어? 라고 해악을 고지해야 강박인데 해악을 고지하지 않고 얘는 단지 뭐 했다고요? 강력히 요구했대. 강력히 요구한 것은 강박이 될 수 없다라고 했죠. 강박에서 나오는 판례였고 4번.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뭘 묻는 거야 이거? 공시송달이야. 요건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서 나올 내용이죠. 그러면 공시송달에서는 제일 중요한 말이 뭐라 그랬죠?
과실 없이. 표의자가 만약에 상대방의 소재를 알고 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에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공시송달 나오면 얘가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데 대해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농취증은 농지 매매할 때 없어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농취증은 나중에 보완하면 되는 거야. 보완하면 되는 거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답은 그래서 1번이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론상으로 볼 때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 있었잖아요. 성립 요건. 성립 요건이 있었고 성립했다고 해서 모두 다 유효한 건 아니니까 유효하려면 다시 뭘 갖춰야 된다? 효력 요건, 유효 요건, 효력 요건, 효력 발생 요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것들은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갖추면 돼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뭐였어요? 당사자 있어야 되고 목적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예요. 그러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는 일단 성립됩니다. 근데 성립했다고 해서 유효되는 건 아니니까 또 뭘 갖춰야 돼? 유효요건. 그러면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돼. 이때 능력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모두 갖춰야 되는 거죠. 자, 목적이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목적이 어떠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네 가지. 확가, 적사. 확가, 적사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이게 일반 효력 요건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약 성립 시에 모든 게 확정돼야 돼요. 이행할 때까지 확정하면 돼. 이행할 때까지. 가능해야죠.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면 무효다. 이때 가능이냐 불능이냐라는 것은 물리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 통념에 따라 나눈다라고 했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중에서 뭐만 무효다? 원시적. 후발적 불능은 유효한 거죠. 계약 체결 후에 건물이 전소되었다.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언제 전소됐다고요? 후. 그 다음에 적법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게 법률 규정은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었고 강행 규정은 다시 뭐가 있었어요?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그게 이제 적법성에서 살펴본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야? 사회적 타당성. 그래서 103조, 104조를 여기서 보는 거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이제 법률행위가 끝나는 거죠. 그럼 법률행위 끝나면 뭐 나와요? 의사표시. 법률행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의사표시. 그러니까 요 의사표시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건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보겠어요?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보겠어요? 정상적인 건 볼 이유가 없지. 잘 돌아갈 테니까. 그래서 법 공부 오래 하면 마음이 삐뚤어진대. 맨날 비정상적만 보니까. 그럼 비정상적이라는 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게 몇 개요? 3개. 비진이, 통정, 착오. 그러면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건 사기, 강박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 효력 요건이지. 근데 성립 요건은 일반적인 거면 요걸로 성립이 되는데 특별 성립 요건이 있었죠. 요게 이제 일반 성립 요건이라면 특별 성립 요건. 대표적으로 뭐 있었어요? 요물계약. 요물계약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물건의 인도, 뭐 지정행위 완료 이런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 계약금 계약. 계약금 계약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돼요. 계약금 줘야 돼. 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요물계약으로 특별 성립 요건. 또는 혼인계약. 혼인이라는 것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만 있다고 성립하는 게 아니라 혼인 뭐 해야 돼요? 신고. 이런 것들이 특별 성립 요건이야. 그러면 특별 효력 요건은 예를 들어서 대리행위를 합니다.
대리행위를 했을 때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려면 그 행위한 자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 대리권이 있어야지. 대리권의 존재.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잖아요. 그 무권대리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죠.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효력이 생기려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지. 또 조건부 법률행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효과가 생기려면 조건이 성취돼야지. 조건이라는 건 성립의 문제라고 했어요? 효력의 문제야. 조건에서 성립이란 말 써 있으면 무조건 틀립니다. 효력에 관한 문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농지매매에서 농취증은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여기 마지막에 써 있죠. 농취증은 나중에 추후에 보완해도 무방한 것이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 오늘은 뭐 여기까지 쭉 보는 거죠. 성립 요건, 효력 요건에서 지금 이제 요 내용들, 사회적 타당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03조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험 형태는 판례를 알고 계시나요? 라고 출제하는 거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래. 1번, 기억은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형사사건 103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뭐예요? 비자금.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 일단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요 디귿은 원래 공부하지 않는 판례야. 우리 시험뿐 아니라 모든 시험 통틀어서 최초로 출제된 판례입니다. 그럼 실제 시험장에서 디귿을 보고 이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이 지문을 봐야지. 일단 니은은 알았을 거 아니야. 니은을 몰랐다 이러면 심각한 거죠. 그렇죠? 지금은 모르실 수 있어요. 지금은 니은도 나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집을 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출문제집은 지금 풀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시험장에서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우리의 실력이, 전투력이 만렙이 됐을 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며칠 남았어, 시험. 165일 남았단 말이에요. 어디 써 있어요? 네, 165일 남.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공부할 시간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근데 실제 시험장 가서도 모르는 판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니은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니은 없는 건 다 틀렸네. 자, 그럼 이제 기억은 들어가면 돼요, 안 돼? 안 돼. 기억은 형사사건이잖아요. 답은 4번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출제자가 마음 여린 분이 출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독하게 출제하는 분들은 니은이랑 니은 디귿을 같이 두겠죠. 그럼 어쩔 수 없어. 그때는 둘 중에 하나를 찍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디귿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건 사실 출제하기 좀 그런데 상해보험이에요. 상법이에요.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람이어야 돼요. 소위 인보험이에요. 인보험. 근데 지금 피보험자를 누구로 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태아를 피보험자로 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뭐예요? 엄마가 혹시 사고가 생겨서 태아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럼 태아가 다치면 그 보험금은 누가 받기로 계약을 하는 거야? 엄마가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한 거야. 근데 상법에서는 피보험자는 태아가 아니라 사람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거 무효라고 소송한 거야. 근데 우리 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태아도 헌법상 보호받을 생명권의 하나다. 그러면 이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다고 해서 이게 상법 위반이나 사회질서 위반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쥐들 보험 계약해서 보험금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그죠? 예.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반사회적 아니다. 니은 디귿 답은 4번. 그러니까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쯤이면 우리 그래도 웬만한 건 다 알지 않나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서나 그 요약집 공부할 때는 뒤에 내용들이 다 써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는 내용을 읽을 시간도 없고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뭐 나왔어요? 전통사찰 뭐 나왔어요? 주지임명행위. 반사회적이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내용은 뭔지 기억나시죠?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 아니다. 그리고 2번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반사회적이도 아니다. 아니죠. 이거 기억나세요?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되 혼인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기로 하는 제한을 붙인 약정. 길잖아요. 그죠? 예. 저는 밥만 먹고 하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 근데 이게 이 판례가 시험에 나온 적도 있고요. 나오게 되면 뒷부분은 길게 써 있겠지만 읽어볼 필요 없다고. 그냥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 이런 말이 나와 있으면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반사회적이도 아니다. 아니요. 절대로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매우 중요하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란 말이 써 있으면 반사회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했다. 또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명의 신탁했다. 이런 말들이 써 있을 텐데 읽어볼 필요 없고 이 말 써 있으면 무조건 반사회적은 아닙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뭐가 들어갔다? 강박. 성립 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이 게재되었다고 해서 이를 반사회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했죠. 이거 예전에 뭐 11.6 사건 하면서 본 거고,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성립 과정에 강박이 들어가면 이건 110조. 사기 강박으로 효력을 논의해야지 이 자체를 반사회적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성립 과정에 강박 써 있으면 반사회적 아니고, 자, 조금 전에 기출된 판례죠. 비자금, 은닉을 위한 임치계약이야. 성공보수인데 형사가 아니라 민사.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7번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민사냐 형사냐 구별하시라고 했고, 자, 7번에 양도세 회피. 이게 뭐 양도세든 부가가치세든 상속세든 똑같아요. 세금 회피 목적은 반사회적이 아니고요. 투기 목적.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 입주권 15개를 샀네 어쩌니 이런 말 써 있을 거예요. 투기라는 것은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게 현재 판례요. 자, 그리고 무허가 건물을 매매했다, 임대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반사회적 아닙니다. 그러면 반사회적인 애들은 대부분 냄새가 나죠. 크게 공무원 나오면 그 뭐예요? 반사회적. 뒤에 뭐라고 써 있겠어요? 그래서 청탁 나오고 이러겠지. 물론 이거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이 당연히 또 좋은 일, 착한 일 더 많이 하시지만 판례가 문제가 되었다고 나왔다는 건 당연히 좋은 일한 게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3조 파트인데 공무원이 써 있으면 그냥 볼 것도 없이 뭐라는 거야? 반사회적. 공무원이 직무행하여 청탁을 받고 금품을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반사회적. 그 다음 뭐 나왔어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고 뭐 받기로 했대. 반사회적이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한대. 이런 것들 반사회적입니다. 변호사 아닌 사람이 소송 대리하고 소송가에게 일부를 받기로 하는 거야? 변호사 아닌 애가 소송 대리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뭐 굳이 사회질서 위반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판례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하고 보수받으면 무효인데 그거 반사회적이 아니야. 그건 반사회적은 아니야. 쥐들은 반사회적이죠. 어쨌든 그렇게 판례가 나뉘어져 있고, 자, 현저하게 고율로 정한 이자. 이자 약정인데 고율인데 어느 정도다? 현저하다.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현저는 반사회적이고, 증언의 대가로, 자, 이거 중요한 판례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초과하면 그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받아도 돼, 안 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뭘 받으면 되나? 여비랑 일당. 증언 나가서 여비랑 일당을 받기로 했대요. 그럼 이건 일반적으로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받아도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초과해버리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까지 여비나 일당을 받으면 유효다, 무효다? 그건 무효입니다. 얘는 적정성 따지지 않아요.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고 뭐 받는다? 무조건 무효. 액수랑 상관없어요. 근데 진실한 증언을 하고 대가를 받는 건
용인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넘어가면 반사회적이다. 자유권자, 저는 평생 결혼 안 해요. 저는 절대 이혼 안 해요. 평생 시리즈들이 있었죠? 반사회적이고, 자, 과도한 위약벌. 위약벌 약정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다? 과도하대. 그러면 반사회적이야. 그리고 적극 가담했다, 적극 기망했다, 적극 요청했다 이런 말 써 있으면 전부 다 반사회적. 그러니까 요거 이제 섞어놓고 물어보는 게 103조의 가장 기본적인 출제 형태고, 두 번째는 이 판례를 시험에 내는 건 쉽게 출제 내는 거예요. 맞히라고 내는 거지. 근데 이제 103조를 조금 어렵게 내면 보통은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중매매. 이중매매 사례 문제가 나오면 조금 어렵게 내는 거죠. 이런 식의 파트는 뭐 간단한 거죠. 반사회적 행위를 찾으래요. 1번.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보수약정이야?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반사회적 아니죠. 그렇죠? 이건 효력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거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닙니다. 자, 2번 중요한 게 또 나왔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반사회적 아닙니다. 3번 다수의 보험금 뭐 나왔어요? 보험금의 부정취득, 이건 반사회적이죠.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조성된 비자금 또 나왔네요. 비자금, 임치계약은 반사회적 아니고, 자 5번 뭐 나왔어요? 양도세 회피. 세금 문제는 반사회적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요 핵심 워드를 보셔가지고 보면 그냥 바로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게 여러 번 좀 읽어두시면 되고요. 3번 틀린 것입니다.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계약 체결 후라고 써 있어요. 계약 체결 후라고 써 있으면 요건 반사회적이다 아니다? 아닌 거야. 후에 알게 되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언제가 기준이다? 계약 체결 당시 이루어진 때니까 계약 체결 후라는 말이 써 있으면 반사회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무효라는 건 주장할 이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었었냐면 갑이요. 을한테 매매를 했어요. 1매매가 있었고 갑이 병에게 이제 이중으로 매매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중 매매에 있어서 적극 가담을 한 사건이에요. 적극 가담을 해서 그럼 적극 가담 나오면 뭐야? 무조건 반사회적 무효지. 그래서 얘가 적극 가담을 해서 등기를 받은 상태인데 인도를 받았는데 근데 요 부동산을 예를 들어 A라는 애가 점거하는 거야. 권리가 있다 없다? A. 없어. 무단 점거하는 거야. 누가 산 거를? 병이 산 거를. 그러니까 병이 요 A한테 야, 너 뭐야? 내 거야. 너 나가. 라고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A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야, 내 다 알아. 너 적극 가담했지? 이러면서 A가 병에게 이 이중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한 사건이에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게 가능하냐면 무효니까. 지금 얘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를 이 A에게 청구한 거잖아요. 얘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소유자가 아닙니다. 적극 가담했다면 사회질서 위반이기 때문에 얘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러면 요 A라는 사람도 야 그거 무효니까 너 소유자 아니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고 무효를 주장할 이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무효라는 건 취소랑 다르다 그랬죠. 취소는 아무나예요. 취소권자가 해. 취소권자가입니다. 무효는 무효권자라는 게 없다고 했어요. 주장할 이익이 있으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이제 이렇게 출제가 된 거죠. 반사회적 무효는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중요한 말은 뭐예요? 변천합니다. 사회질서라는 개념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대가 지나면서 변천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4번은 뭐가 나왔어요?
보험금의 부정취득이 나왔어요. 보험금의 부정취득은 반사회적이다. 자, 5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에 뭐 있어요? 적극가담. 끝났지 뭐. 적극가담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죠?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이중매매 사례할 때 보겠지만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는데 본인은 몰랐대요. 그러면 기준은 본인 기준이에요? 대리인 기준이에요? 싹 다 대리인, 못 빼고. 궁박 빼고. 불공정행위의 궁박 빼고 나머지는 다 대리인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대리인이 적극가담하면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이중매매 나오는데 이중매매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